숨겨진 밤과 도망친 새벽 한 여자의 탈출기. 가족의 상처, 어머니의 용기 리사 마리의 이야기. 사람들이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던 그 말여. 그건 제가 들은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방, 선반 위, 인형들, 벽에 붙은 그림들 사이에서 제 오빠는 악마조차 감히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소년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73세가 된 지금도 그 거친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얘야. 내 배가 14살에 불어난 게 내가 상상한 거냐라고요. 제 이름은 리사 마리 캠벨이지만 미스 리즈라고 불러도 됩니다. 1955년 컴벌랜드 고원에 위치한 스미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히 순종하고 감사해야 했죠. 지금 저는 이 소박하지만 정직한 집의 현관에 앉아 거의 60년 가까이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속이 뒤집히게 만드는 이야기이고 귀를 막고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들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지옥을 겪고 있으면서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소녀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댓글로 어디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멀리까지 닿는지, 미국 곳곳에서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외면하려는 이야기를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제가 가족 안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7살쯤이었을 때 마당에서 집놀이를 하다가 부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있던 일이긴 했죠. 아버지는 언제나 고함을 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리즈, 그 애 좀 달래는 거 그만해라. 이 집에서는 내가 책임자다. 나와 토마스는 제 오빠였습니다. 실제로는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아이였고 어렸을 때부터 키도 크고 모발이 짙었으며 녹색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은 갈색 눈이었죠. 이웃들은 늘 그를 잘생겼다고 말했고 많은 여자아이 마음을 앗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건 그가 처음으로 망가뜨릴 마음이 제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존 캠벨은 그 시대에 태어나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여자는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아이 한 명이 여자 10명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위스키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제 존재를 무시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차라리 사라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어머니, 마사 캠벨은 말 그대로 성자와도 같았습니다. 항상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리고 다른 사람의 빨래를 받아 손이 굳도록 일하시는 분이었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버지에게 맞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얘야. 지나갈 거야. 그리고 설거지를 다시 문질렀습니다.
마치 우리 둘 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문지름으로 지울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살던 집은 보통의 3칸짜리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모든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고 부모님 침실 하나, 뒤쪽에 작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이 토마스와 제 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토마스와 잘 지냈습니다. 그는 나무 오르는 법을, 집 뒤 시내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길이 어긋난 정도, 이상한 시선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기에 잘 몰랐고 제 오빠는 여동생을 꼭 껴안고 싶어하고 가끔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한밤중에 방에 들어와서 그가 제 침대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내 침대로 가 라고 하셨지만 그는 늘 변명을 했죠. 천둥이 무서웠다, 춥다, 어릴 적이 그리웠다 등등.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사랑이라며 칭찬했고 토마스를 어깨에 툭툭 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욕을 하며 아버지와 닮은 길을 걸었죠. 저는 그저 원치 않은 딸, 걷는 실망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저를 가리켜 이건 실수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신의 뜻이라 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느낀 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마 10살 즈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만든 노란 드레스를 입고 가족이 모였고 모두가 제가 점점 자라서 숙녀가 되어간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빠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갑작스런 분노를 읽었고 음료 컵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밖에서 바비큐를 할 때 그가 저를 따로 불러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니? 관심 끌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내 거야. 듣고 있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내 거? 무슨 뜻이냐고요? 형제가 동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소유욕과 위험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멈춰 저를 보더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얘야. 내 오빠가 널 사랑하는 거야, 보호하려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진실을 문질러 지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는 듯이요. 그때 저는 얼마나 끔찍한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편이었고 어머니는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저는 그 방에서 잠자는 괴물과 맞서야 하는 9살 소녀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샤워를 할 때도 들어와 수건을 잊었구나 라며 서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리고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난 내 오빠다. 오빠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게 되었고 문을 잠그고 샤워칸 안에서만 옷을 벗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문을 부수고 화장실 급하다라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고리가 부서졌다고 불평하고 아버지는 제 부주의라 했습니다. 밤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모두 잠든 뒤 제 방에 와서 처음엔 침대 옆에 앉아 제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넌 참 예쁘구나.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쁘다. 저는 잠자는 척하며 눈을 꼭 감고 그가 떠나가길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제 생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케이크를 만들었고 우리 넷이서 해피버스데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주워온 인형을 줬고 토마스는 싼 목걸이를 큰 의식처럼 선물하며 쟤를 꽉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옹은 너무 오래, 너무 꽉 끼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 아래로 미끄러져 가더니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멈췄습니다. 저는 절망스런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았지만 어머니는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방에 왔고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숙녀가 되었구나.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고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이 제 입을 막고 조용히 해. 내가 소리치면 아빠한테 내가 가게 청년 마이크와 장난쳤다고 할 거야. 아빠가 너한테 뭘 할지 알지?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었다가 일주일 동안 맞았던 일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가스 배달원에게 미소를 지었다가 맞았던 기억들. 아버지가 누군가를 의심하면 그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베개를 깨물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저지른 일들은 지금도 단어로 옮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끔찍했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차리셨고 제가 무언가를 꾸며냈다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넘어졌다고 둘러댔고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머니는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었고 손이 떨렸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때로는 더 자주 그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요할 때 마음이 몸을 떠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마치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되어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토마스를 자랑스러워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집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진짜 남자다. 지루한 리즈마리 같은 건 아니지. 저는 점점 시들어갔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집에서 괜찮은지 물어볼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토마스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고 아무도 그가 문이 닫히면 어떤 괴물이 되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스텔슨 부인에게 거의 털어놓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남편이 없고 혼자 살았고 밖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항상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뒤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리즈, 너 안 좋아 보인다라며 물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결국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몇 년 뒤 사건이 드러난 뒤에야 그녀는 저를 찾아와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어. 용서해줘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았고 모든 건 가족의 금기였고 수치로 침묵되었습니다. 13살이 되자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커지고 골반이 넓어지고 생리가 시작되었죠. 어머니는 오래된 생리대를 주며 이제 내가 숙녀야. 조심해라라고 말했지만 조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의 변화는 토마스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의 방문이 잦아졌고 그는 제가 아무 데서나 몰래 구석에서 마주치게 되면 내가 요즘 뜨거워지고 있구나. 곧 동네 애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할 거야 라며 소유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물건이 된 기분이었고 가장 끔찍한 건 가족, 구성원 전반이 그걸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태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12월의 어느 더운 날 아버지는 출근했고 어머니는 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좀 오너라 리즈. 우리 둘만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하자.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갔고 저는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긁고 깨물고 발로 찼지만 그는 더 강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피가 시트에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피투성이인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제게 아직도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오 신이시여 내 딸이라 외쳤고 그날 어머니는 무엇인가가 부서지거나 혹은 깨어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축해 씻겨주고 옷을 뿌리고 우리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던 그 순간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고 상황을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울면서 피와 멍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더니 토마스를 쳐다보며 이게 사실이냐? 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리즈가 꾸며낸 거야, 아버지. 여자들 원래 그래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믿었거나 믿는 척했거나 혹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세게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냐? 도망쳐라. 근데 이 집에는 한 아이가 남아야 밥도 하고 치우기도 하지. 어머니는 그 자리를 포기하는 듯 보였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죽어가는 영혼이었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지 비명을 눌러 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존자가 되었고 생존자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 집은 괴물에게
왕권과 보호를 주는 곳이었고 여왕 어머니은 공주인 저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비명은 억눌렸고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곧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1969년은 달랐습니다. 2월 15일 속이 뒤틀리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 증상이었고 며칠이 지나도 지속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도 생리가 늦어졌고 저는 연이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지난달들을 손가락으로 세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15살. 저는 15살이었고 임신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이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비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옷을 가장 넓은 것으로 입고 허리 둘레를 가리고자 걸레를 두르고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아이의 몸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알아챘고 저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떠나자고 했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밀스럽게 저를 돌보고 음식과 차를 준비했고 배의 가려움과 통증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 제 방을 들락거렸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척 했습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그렇게 모르는 척합니다. 저는 점점 절망했고 45개월이 되었을 때 배는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5개월째에는 더 이상 도무지 숨길 수 없었고 드디어 어느 날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격렬히 분노했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누구 아이냐? 라는 질문이 나왔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고 마침내 토마스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상황을 파악한 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토니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함쳤고 그 소리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무고한 한 소년 주유소의 한 청년이 우리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문의 수치가 되었고 아버지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영웅처럼 포장되었고 밤의 방문은 빈도와 형태가 변했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1970년 여름 저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건강한 남자아이로 태어났고 그의 눈은 녹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안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기는 죄가 없었고 순수했습니다. 제 아들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목격하고도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토마스는 그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며 그 아이는 내 것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남몰래 도와주었고 이웃의 도움으로 아기는 분유를 받아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음주는 늘었고 폭력도 심해졌습니다. 토마스는 아기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며 그 아이는 내 친구가 될 거다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처럼 성장하는 건 견딜 수 없었기에 도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가 된 저는 아기 올리버를 데리고
도망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돈도 지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을의 여성들과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마을의 부유한 여성 스텔슨 부인이 올리버를 안아주며 보인 친절이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는 비밀스럽게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통해 워싱턴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도하다 붙잡혀 잔혹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1972년 11월 3일 새벽 저는 아기를 데리고 버스에 올라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는 리즈 데이비스라는 새 이름을 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안전하고 저는 성실히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새로운 관계들을 맺고 마침내 존중과 돌봄을 주는 사람들과 연을 맺게 됩니다. 마당과 정원이 있는 집, 안정된 생활, 아이의 교육과 성장.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올리버는 대학에 진학하고 훌륭한 가정을 꾸미며 제게 손주들이 생기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삶을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고 아들을 위해 진실을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 누군가는 의문을 품겠지만 저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고 그가 평생 소중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무겁고 아플 줄 압니다. 그러나 제 옆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같은 지옥을 겪는 제시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탈출구는 있습니다. 때로는 문이, 때로는 창이, 때로는 스스로 파야 하는 작은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돈이나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제 자신이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기회를 잡을 용기를 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이 이야기를 모를 것입니다. 평생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자신의 출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아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무게를 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 마리 캠벨이었습니다. 지금은 리즈 데이비스, 올리버의 어머니이며 미어 윌리엄즈, 헨리 밀러의 할머니, 어밀리어의 증조할머니입니다. 저는 삶을 택한 여자입니다. 사랑을 택한 여자입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닿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